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들은 거대한 전기 괴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어딘가에 세워진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한 동이 하루에 잡아먹는 전기량이 인구 수십만 명 도시 하나가 쓰는 전기량과 맞먹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챗 GPT 하나 학습시키는 데 쓴 전기 요금이 수십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AI 모델 하나 새로 훈련시킬 때마다 작은 나라 하나가 하루 쓰는 전력을 통째로 태웁니다. AI가 고도화될수록 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처한 위기는 데이터가 느려서가 아니에요. 이 미친 전기 청구서를 감당하지 못해서 AI 엔진 자체가 멈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2024년 한 해에만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직접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AI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뛴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니까요.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문제이고 지정학 문제이고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전기를 거의 먹지 않으면서 처리 속도는 오히려 더 빠르게 만드는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 빅테크의 돈이 한 방향으로 흘러 들어오겠죠. 그 기술을 쥔 회사는 AI 시대의 진짜 인프라 패권을 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이 나노 1.4 나노짜리 좁은 구멍을 깎으며 나노의 늪에 빠져 있는 사이 40년 동안 반도체 무대에서 퇴장당했던 일본이 전혀 다른 길로 치고 들어온 겁니다. 전기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전융합, 즉 빛의 반도체를 들고요. 구리선을 광섬유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칩 안에서, 칩과 칩 사이에서 빛이 흐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2026년 지금 실제로 총칼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TSMC라는 두 거인이 싸우던 링 위에 일본이 완전히 다른 무기를 들고 올라온 거예요. 오늘은 이 거대한 반도체 삼국지의 발단부터 각 플레이어의 전략, 그리고 이 판이 우리 투자와 산업에 어떤 의미인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왜 지금 이 시점에 일본이 치고 올라오는 건지 그 뿌리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1980년대 일본 반도체는 말 그대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도시바, 히타치, NEC, 후지스 이 회사들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싹쓸이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1988년 기준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상위 10개 기업 중 무려 6개가 일본 회사였어요. 미국, 한국, 대만이 아니라 일본이 반도체의 왕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당시 일본 반도체 디램의 점유율은 전 세계 80%를 넘겼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일본산 반도체를 쓰지 않으면 자국 전자산업이 멈출 정도였거든요. 결국 미국이 위기감을 느끼고 나선 게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이 반도체를 너무 잘 팔아서 미국이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1990년대 들어 미국의 압박, 엔화 강세, 거품 경제 붕괴가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거기다 대만 TSMC가 파운드리, 즉 남의 설계를 대신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 모델로 치고 올라왔고 한국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결국 일본 반도체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과정이 마치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 같았습니다.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도 뛰쳐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삶아진 거죠. 라피더스 회장 히가시 테츠로 본인도 이 상황을 삶은 개구리에 비유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대 들어 반도체 왕국이었던 일본의 현실을 보면 처참합니다. NEC와 히타치의 반도체 부문이 합병해서 만든 엘피다는 결국 2012년 파산했고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됐습니다. 도시바 반도체는 각종 부정회계 사태를 겪고 쪼개지고 팔려 지금의 키옥시아가 됐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반도체 강국이 고작 20여 년 만에 흔적도 없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일본의 반도체 제조는 사실상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제조전쟁에 한눈을 파는 동안 일본의 통신 괴물 NTT는 전혀 다른 곳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일본 최대 통신 기업으로 전국에 광섬유 인프라를 깔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통신 인프라를 운영하다 보니 광섬유, 즉 빛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계속 갈고 닦아온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광섬유는 예전부터 있던 기술인데 왜 지금 갑자기 이게 반도체판을 흔드는 무기가 됐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AI 때문입니다. AI가 이 정도까지 폭발하기 전까지는 반도체가 빠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전기 많이 먹어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더 작게, 더 빠르게 나노 싸움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초거대 AI를 돌리려면 수천 수만 개의 칩이 동시에 대화를 해야 합니다.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하는 건 지금까지 구리 배선이었습니다. 근데 구리 배선의 최대 단점이 뭔지 아세요? 전기가 줄줄 셉니다. 열도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비유를 하자면 수천 명이 한꺼번에 좁은 복도를 달리는 겁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열기도 올라가고 서로 부딪히면서 속도도 느려지죠. 구리선 위를 흐르는 전자가 지금 딱 그 꼴입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 비용이 전체 운영비의 30에서 40%를 차지한다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구리배선의 발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 데이터 센터는 연산 비용보다 냉방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기막힌 구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NTT의 IOWN, 즉 광전융합 기술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IOWN은 이노베이티브 옵티컬 앤드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칩과 칩 사이를 구리선 대신 빛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빛으로 연결하면 뭐가 좋냐고요? 전기보다 전송거리가 수백 배 길고 전력 소모는 10분의 1 수준입니다. NTT 자체 로드맵에 따르면 2032년까지 현재 대비 전력 소비를 100분의 1로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2026년 현재 단계에서도 이미 8분의 1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열도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곧 냉각 시설을 대폭 줄여도 된다는 뜻이고 데이터 센터를 더 작고 더 싸게 더 어디서든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현실입니까? 현실입니다. 2026년 2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EMWC 세계 최대 통신 박람회에서 NTT 시마다 사장이 직접 연단에 섰습니다.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광전융합 디바이스 성능이 전작 대비 2배로 향상됐고 브로드컴과 공동으로 2026년 4분기 네트워크 스위치 상용화를 목표로 협상 중이라는 겁니다. 브로드컴이 어떤 회사냐고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칩의 왕입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이 다 쓰는 칩을 만드는 회사가 NTT 기술을 선택했다는 건 단순한 연구 협력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기죠. 삼성과 TSMC는 바보라서 이걸 몰랐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두 회사는 이미 10년 전부터 실리콘 포토닉스, 즉 빛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TSMC는 이미 자체 광전융합 패키징 플랫폼을 개발해 엔비디아 차세대 칩에 적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026년은 삼성에게 방역의 해입니다. 세계 최초로 HBM사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양산 출하하며 시장에 복귀 선언을 했습니다. HBM이 뭐냐고요?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AI 연산 칩 바로 옆에 착 달라붙어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공급해주는 칩이에요. CPU와 GPU가 엔진이라면 HBM은 그 엔진에 연료를 쏟아붓는 초고속 연료 탱크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씨, 이 오는지 TC 2026 현장에서 직접 삼성 부스를 방문했고 HBM사 웨이퍼에 친필 서명까지 남겼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엔비디아가 삼성 메모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이거든요. 삼성 HBM사의 동작 속도는 초당 11.7기가비트, 업계 표준인 8기가비트를 46%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HBM 매출이 2025년 대비 3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삼성의 자체 전망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삼성의 진짜 펜은 따로 있습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이른바 턴키 전략입니다. 전영현 삼성 DS 부문장 부회장은 이걸 세계 유일 원스톱 솔루션이라 못 박았습니다. 메모리 회사, 파운드리 회사, 패키징 회사를 따로따로 찾아 헤매야 하는 고객 입장에선 삼성 하나로 끝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삼성과 TSMC도 어마어마한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거인은 일본처럼 빛 자체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가던 길이 있었으니까요. TSMC는 이 나노 초격차를 유지하느라, 삼성은 잃어버린 HBM 왕좌를 되찾느라 각자의 전장에서 피를 흘리는 사이였으니까요. 당장 내일 납품해야 하는 칩이 있는데 5년 후 기술 연구에 올인할 순 없으니까요. 그 사이 불 꺼야 할 집이 없었던 일본이 조용히 빛을 갈고 닦았습니다. 라피더스라는 회사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2022년 도요타, 소니, NTT, 키옥시아 등 일본 대표 기업 8곳이 모여서 만든 반도체 회사입니다. 설립 초기 출자금은 고작 73억 엔, 삼성이나 TSMC의 하루 연구개발비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망해가던 나라가 설립한 반도체 신생 기업치고는 야심이 너무 컸습니다. 목표가 이 나노였거든요. 인텔도 TSMC도 삼성도 수십 년 쌓은 기술로 겨우 달성하거나 달성하고 있는 공정을요. 근데 이 회사가 IBM과 손을 잡았습니다.
IBM이 가진 GAA 구조의 이 나노 공정 기술을 이전받았고 홋카이도 치토세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GAA란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약자로 기존 핀팻 구조보다 전류 제어 효율이 훨씬 높은 트랜지스터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더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는 기술이에요. 삼성이 GAA 기반 3나노를 세계 최초 양산했을 때 전 세계가 주목한 게 바로 이 기술입니다. 2025년 7월, 일본 기업이 자국 땅에서 이 나노급 트랜지스터 소자 형성에 성공했습니다. 2009년 이후 16년 만의 일이에요.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일본 반도체 업계가 얼마나 들썩였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자 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2월 후지스, 캐논, 교세라, 혼다 등 총 30개 기업이 1,600억 엔 출자에 합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2,676억 엔, 우리 돈으로 약 2조 4,700억 원을 추가로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NTT는 특별히 아이오운의 핵심 부품인 광전융합 반도체를 라피더스를 통해 조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일본의 반도체 회사와 일본의 통신 대기업이 연결된 겁니다. 파운드리 기술과 빛의 기술이 한 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라피더스는 이 나노 양산을 2027년에 목표로 잡고 있고 나아가 1.4나노까지 도달하겠다는 야심을 공식화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건 단순한 반도체 회사 하나의 도전이 아닙니다. 국가가 통째로 반도체 왕좌를 다시 빼앗겠다고 나선 겁니다. 40년 동안 주먹을 불끈 쥐고 있던 일본이 드디어 그 주먹을 내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삼성과 TSMC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뒤통수를 맞고 당황하고 있는 걸까요?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뒤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칼을 갈고 있습니다. 먼저 TSMC를 봅시다. TSMC는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에서 전 세계 점유율 60%를 넘기는 회사입니다. 애플 아이폰 칩, 엔비디아 AI 가속기, AMD 서버 칩,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첨단 칩이 대만 TSMC 공장에서 태어납니다. 이 회사가 흔들리면 전 세계 AI 산업이 흔들린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이유거든요. TSMC의 이 나노 공정은 현재 세계 최고 수율을 자랑합니다. 90%를 넘었다고 공식 발표했을 정도예요. 엔비디아의 루빈, 애플의 차세대 칩이 모두 TSMC, 이 나노로 찍힙니다. 이게 TSMC의 전공법 방어선입니다. 수율이 90%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웨이퍼 100장을 구워내면 90장에서 정상적인 칩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비교하자면 반도체 공정 초기에는 수율이 10에서 20%도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90%를 넘는다는 건 기술이 완숙 단계에 올라섰다는 신호예요. 근데 TSMC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TSMC는 빅 기술을 자신들의 이 나노 공정 위에 덧입히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쿠페 플랫폼이 그 핵심입니다. 7나노 이상의 첨단 로직 칩과 65나노 실리콘 포토닉스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기술이에요. 하나의 반도체 안에서 전기 신호와 광신호가 동시에 흐르는 구조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칩과 칩이 구리선으로 연결된 각각의 독립 건물 같은 구조였어요. 쿠페는 그 건물들을 한 지붕 아래 묶고 내부 통로를 구리 복도해서 광속 엘리베이터로 바꾸는 겁니다. 연산은 전기로, 통신은 빛으로 동시에 처리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죠. 2025년 6월 TSMC는 CPO 생산 라인을 완공했습니다. CPO란 칩 패키지 안에 광학 소자를 직접 집어넣는 기술이에요. 지금까지 광학 부품은 칩 외부에 붙이는 방식이었는데 이걸 패키지 내부로 끌어들인 겁니다. 거리가 짧아지면 신호 손실이 줄고 속도는 올라갑니다. 엔비디아가 2026년 하반기 양산 예정인 스펙트럼 X 포토닉스에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2030년경에는 실리콘 포토닉스 시장이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4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TSMC는 이 판을 선점하겠다는 계산입니다. TSMC의 전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최강의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다. 거기에 빚까지 얹겠다. 최강의 치트키까지 더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그렇다면 삼성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삼성의 전략은 TSMC와 다릅니다. TSMC는 파운드리 하나로 승부하는 회사지만 삼성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가진 세계 유일의 회사입니다. 이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방역을 설계했습니다. 사실 삼성의 2024년은 끔찍했습니다.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에 완전히 밀렸거든요.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HBM 품질 기준을 삼성이 맞추지 못하면서 핵심 고객을 SK 하이닉스에 빼앗긴 겁니다. 주가도 급락했고 삼성 DS 부문 수장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반도체 왕국의 치욕이었죠. 근데 1년 만에 판이 뒤집혔습니다. 삼성 HBM사 숫자만 보면 이렇습니다.
전작 HBM3, 이 대비 속도 22% 향상, 대역폭은 2.7배, 초당 최대 3.3TB라는 건 AI 모델이 아무리 커져도 데이터 병목이 생기지 않는 수준입니다. 삼성은 이 HBM4를 만드는 파운드리가 자기 회사 안에 있습니다. 패키징 공정도 자기 회사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삼성한테 가면 메모리, 로직 칩, 패키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도 줄고 비용도 줄고 공급망 리스크도 한 곳에서 관리됩니다. 실제로 AMD는 삼성과 HBM4 우선 공급 계약을 맺었고 파운드리 협력 논의도 시작했습니다. 젠슨 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HBM4와 HBM5, 심지어 HBM97까지 함께 개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단순 납품이 아니라 차세대 메모리 로드맵 전체를 삼성과 함께 그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정도면 삼성이 돌아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TSMC와 삼성이 이렇게 치열하게 움직이는 동안 NTT와 라피더스의 일본 연합은 어디를 노리고 있는 걸까요?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TSMC와 삼성은 칩을 더 작게 깎는 나노의 싸움을 하는데 일본은 칩과 칩 사이 연결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개별 칩 성능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칩이 서로 미친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과 발열이 문제입니다. 구리선이 이 구간에서 병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도로가 막히면 차가 못 달리는 것처럼 아무리 칩이 좋아도 연결이 막히면 AI가 제 속도를 못 냅니다. 일본이 노리는 시장은 바로 이 병목 구간입니다. NTT는 2026년 4분기 브로드컴과 공동으로 광전 융합 스위치 상용화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스위치가 들어가면 AI 데이터 센터 내부의 칩 간 통신이 빛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력 소비가 반으로 줄고 처리 속도는 2배가 됩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빅테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같은 AI 성능을 내는데 전기 요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냉각 비용까지 포함하면 운영비 절감 효과는 그보다 훨씬 크겠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외면할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NTT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AWS, 소프트뱅크와 IOWN 기술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브로드컴 파트너십이 바로 이 시너지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변수를 짚어야 합니다. 라피더스가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2025년 7월 소자 형성 성공은 맞지만 이건 아직 시제품 수준이고 상업적 양산은 2027년이 목표입니다.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돈 문제가 먼저입니다. 이 나노 양산에 필요한 총 자금이 5조 엔, 우리 돈으로 약 4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와 민간이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을 다 합쳐도 아직 한참 부족한 수준이에요. 이 자금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라피더스의 최대 숙제입니다. 인력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TSMC가 수만 명의 반도체 엔지니어를 보유하는 반면 라피더스는 약 1000명 규모입니다. 반도체는 기계가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의 노하우 위에서 굴러가는 산업입니다. 온도, 습도, 압력, 진동까지 수십만 가지 변수를 다루는 이 기술은 매뉴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는 암묵지거든요. 30년 동안 반도체 산업이 꺾이면서 일본에서 그 암묵지를 가진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산업으로 갔거나 은퇴했거나 해외로 떠났습니다. 이 현실을 라피더스 히가시 회장 자신도 인정합니다. 이 나노 양산이 위험한 도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도전하지 않았을 때 일본이 기술 낙후국으로 전락할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건 성공 확률의 싸움이 아닙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죽는 상황에서 던지는 마지막 한판 승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NTT의 빛 기술과 라피더스의 파운드리 기술이 합쳐지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NTT는 라피더스의 주요 주주이기도 하고 라피더스를 통해 IONW 핵심 부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즉 일본의 반도체 재건 프로젝트와 세계 최고 수준의 광기술이 하나의 공급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성과 TSMC가 지금 이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각각을 따로 보면 위협이 아닐 수 있어요. 라피더스만 보면 자금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신생 기업입니다. NTT만 보면 통신회사가 반도체 시장 기웃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합쳐지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파운드리와 광전 융합, 칩을 만드는 능력과 칩 간 연결 방식의 혁신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건 2파전이었던 반도체 시장에 완전히 다른 무기를 든 세 번째 플레이어가 올라온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삼국지에서 형주를 기습한 오나라처럼 아무도 예상 못한 방향에서요. TSMC는 최고 성능의 칩에 빛을 얹겠다고 합니다. 삼성은 메모리부터 파운드리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합니다. 일본은 아예 전기 대신 빛으로 연결하는 새 판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세 개의 전략이 세 개의 방향에서 동시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나노를 더 작게 깎는 시대는 물리적 한계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나노 1.4 나노를 지나 1나노 이하로 내려가면 원자 몇 개 두께 수준이 됩니다. 그 영역에선 전자가 터널 효과를 일으켜서 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료 자체가 버티질 못하는 한계점이 오는 거예요. 이 벽 앞에서 모두가 새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 길의 이름이 빛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솔직히 지금 당장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 플레이어 모두 치명적인 무기가 있는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도 있거든요. TSMC는 최고의 공정과 빛 기술을 가졌지만 대만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삼성은 원스톱 솔루션을 가졌지만 파운드리 신뢰 회복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일본은 혁신적인 빛 기술을 가졌지만 돈과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시각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어느 기업이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인프라 패권이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의 문제거든요.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배터리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자동차 산업의 승자를 결정했던 것처럼 AI 시대에는 AI를 돌리는 반도체 인프라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기술 패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의 다음 챕터는 나노가 아니라 빛입니다. 1990년대에 인터넷 인프라를 선점한 나라와 기업이 2000년대 디지털 혁명을 지배한 것처럼 2020년대에 빛 반도체 인프라를 선점하는 쪽이 2030년대 AI 혁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결과는 주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생태계, 고용 구조, 국가 경쟁력 전체가 흔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2026년,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삼국지의 실체입니다. 이 전쟁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그건 앞으로 2에서 3년 안에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삼성이 바보라서 일본의 빛 기술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TSMC가 눈이 멀어서 실리콘 포토닉스를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두 회사 모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나노 싸움이라는 본업에 올인하는 동안 일본이 그 옆길로 치고 들어온 겁니다. 불타는 집을 끄느라 정신없는 사이 옆집에서 아예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TSMC는 엔비디아와 손잡고 자신들의 이 나노 공정 위에 빛을 얻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HBM사라는 세계 최강 메모리 카드와 원스톱 턴키 솔루션으로 고객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일본 NTT와 라피더스는 브로드컴과 손잡고 2026년 4분기 광전융합 디바이스 상용화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 파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완전한 3파전 삼국지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지켜보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봐야 할까요? 단순히 삼성이 이 나노 먼저 했다, TSMC 수율이 몇 %다 같은 뉴스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닙니다. 그 뉴스들은 나노 싸움의 스코어보드일 뿐이에요.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촉각을 세워야 할 핵심 키워드는 광전융합, 실리콘 포토닉스입니다.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더 얇게 깎는 자가 아닙니다. 전기를 덜 먹는 빛의 칩을 먼저 상용화하는 자입니다. 그 상용화 타임라인을 추적하는 것,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동시에 눈여겨보십시오. 첫째, NTT와 브로드컴의 4분기 광전융합 스위치 상용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이게 성공하면 일본의 빛 기술이 데이터 센터 현장에 처음으로 발을 디디는 겁니다. 둘째, TSMC 쿠페 플랫폼이 엔비디아 루빈 칩에 실제로 탑재되느냐. 이게 확정되면 세계 최대 AI 칩 공급망에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셋째, 라피더스가 2027년 이 나노 양산 일정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게 가시화되면 일본이 진짜 플레이어로 등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벤트 중 하나라도 가시화되는 순간 관련 산업 지형이 흔들립니다. 광소자 부품 업체, 광통신 인프라 회사, 반도체 패키징 소재 회사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 거대한 판도 변화 속에서 최후의 왕좌가 어디로 향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